이번에는 pointer to structures, 즉 structure pointe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럭처의 포인터입니다. 자, 스트럭처의 포인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포인터가 나왔다고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앞에서 보여드린 스트럭처가 여기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 안에 있는 필드는 X, Y, T, 그리고 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 샘플이라고 쓰고 샘1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렇게 샘1이라는 변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샘1 안에는 그 x, y, t, u 4개의 필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개의 필드로 구성된 변수가 바로 이 샘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샘플하고 이 ptr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사이에 스타를 집어넣으면, 이 별표를 집어넣으면 이 ptr은 포인터가 됩니다. 그럼 포인터는 뭐냐면 주소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 하나가 생기고 이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샘1과 ptr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더 있죠. 이 스테이트먼트는 샘1의 주소, 네, 이 주소 연산자는 스트럭처 변수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ptr에 넣어라, 이런 명령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포인터가 다른 변수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터로부터 그 타겟 베리어블까지 가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별 ptr이라고 쓰면은 샘1이 되는 것이죠. ptr이 샘1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는요, 여기에 별을 붙이면 그 샘1하고 같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샘1의 x, 샘1의 y, 샘1의 t들은 ptr을 통해서 어떻게 액세스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 ptr 이렇게 하시면 이 파트가 샘1하고 똑같아지죠. 또 여기에 별 ptr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샘1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ptr 괄호 해놓고 x 이렇게 하면 샘1.x 이 부분하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이유는 샘1의 어드레스를 ptr에 이와 같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챕터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변수의 어드레스를 한 포인터에 집어넣는 이 연산이 바로 이 화살표를 그려주는 연산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샘1의 x를 액세스하는 익스프레션이 두 가지가 됩니다. 샘1.x하고 별 ptr 괄호 .x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닷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닷 오퍼레이터의 뒤에는 무조건 필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닷 오퍼레이터가 나왔다는 뜻은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닷 오퍼레이터의 앞은 무엇이 나올까요? 네, 닷 오퍼레이터의 앞에는 structure variable이 나옵니다. structure variable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조건 변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 variable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끔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 앞에다가 타입의 이름을 넣습니다. 샘플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는, 이 부분 여기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스트럭처의 고급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스트럭처 타입의 .x, .y 이렇게 쓰는 문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타입 이름을 넣고 점 오퍼레이터 쓰는 그 문법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특별한 그 의도가 있지 않는 한은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점 오퍼레이터 앞에 오지 않는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앞에 오려면 structure variable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포인터는 어떨까요? 네, 포인터가 와도 되는데 포인터 바로 뒤에 점이 오지는 못하는 거고요. 포인터에 이렇게 디레퍼런스를 하고 괄호로 감싸 주어야지 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럭처인 그 다이렉트 오퍼레이터, 그 오퍼레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는 structure variable 또는 structure variable과 대등한 그 타입을 가질 수 있는 이 포인터에 별붙은 오퍼레이터, expression, 이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괄호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스타 해놓고 ptr 해놓고 괄호 없이 그냥 점을 찍어 놓으시면은요, 이 점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가 이 스타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ptr을 디레퍼런스하고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ptr.x에 디레퍼런스를 하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점 앞에는 포인터가 아니라 structure variable이 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점 앞에 올 수 없어서 그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하고 샘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 타입이죠. 그리고 샘1의 어드레스를 ptr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ptr에는 3개의 사실은 ptr에는 3개의 그 필드가 들어있는 이 structure variable에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 상태에서 asterisk ptr은 샘1하고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다는 뜻은요,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서 여기의 값을 바꾸면 그 영향이 여기에도 미치고 이 값을 바꾸면은 여기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 ptr 별 ptr하고 x를 조합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샘1의 이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점 오퍼레이터가 별 오퍼레이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 복잡하죠. 이 ptr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퍼레이터를 3개나 사용했습니다. 여기 스타, 괄호, 그리고 점 오퍼레이터 3개죠. 그래서 C 언어는 이렇게 복잡한 패턴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 오퍼레이터는 화살표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화살표 오퍼레이터는 indirect selection operator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indirect selection operator는요, 조금 전에 이 패턴에서 보셨던 그 포인터 그 디레퍼런스 괄호 점 오퍼레이터 이 3개의 조합이 바로 indirection operator입니다. indirect selection operator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포인터의 이름을 쓰고 화살표 쓰고 필드의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 패턴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ptr 화살표 x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장하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 스트럭처 변수, 스트럭처 베리어블을 가지고 계신다면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십시오. sem1.x, sem1.y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터라면, 스트럭처 포인터라면 그때는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 포인터는 화살표 오퍼레이터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C 언어가 이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배경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고수가 돼서 스트럭처를 사용하신다면 보통은 스트럭처 베리어블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물론 그 경우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스트럭처 포인터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닷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런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럭처 포인터를 이용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에서 자신을 호출한 함수의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호출을 한 함수에 있는 변수가 스트럭처 변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펑션의 파라미터가 스트럭처 포인터여야 하겠죠. 네, 바로 그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시간을 나타내는 clock이라는 스트럭처를 정의했습니다. 스트럭처 속에는 3개의 인테저 필드가 있는데요.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시, 분, 초이지요. 자, 메인 함수 속에는 이와 같이 clock 타입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문자 clock은 타입이고 소문자 clock은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 변수의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clock 속에는 hr,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세 가지 필드가 있는데요. 그 각각이 14, 38, 그리고 56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전체가 clock 변수 하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라는 그 반복문이 있고요. 여기 increm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increment 함수는 clock 타입의 변수를 받아서 그 초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함수입니다. 즉 1초를 더해주는 함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increment 함수에 clock 변수를 보내는데 이 clock 변수의 이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clock을 보내면 안 되고요. 앰퍼샌드를 붙여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드레스가 전달이 되고 그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 clock 변수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clock을 보낼 때 앰퍼샌드를 붙여서 보냅니다. 이 뒤에 있는 show도 마찬가지로 앰퍼샌드를 그냥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아마 이름으로 봐서는 show는 그 시간을 출력하는 함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increment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increment로 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increment 함수는 clock 타입을 변수로 받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formal 파라미터의 타입은 actual 파라미터하고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clock 앞에 앰퍼샌드가 붙어서 어드레스가 됐다면 그 어드레스를 받는 변수는 포인터 타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터리스크를 하나 붙이고요. 이 별표는 포인터를 나타내는 별표입니다. 그리고 clock이라고 써놓고요. 이 앞에다 p라고 조그맣게 썼는데 저 p는 포인터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p의 화살표 clock을, second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 actual 파라미터가 이 formal 파라미터로 assign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p clock equal ampersand clock 하고 같아집니다. 즉, 이 값이 이 포인터 변수에 들어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clock의 포인터였고, clock의 어드레스였고, 이 포인터 변수는 그 어드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 p 클락으로부터 클락 이 변수까지 화살표가 하나 그려진 것 같은 바로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p 클락을 이용을 해서 요 값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요,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괄호 그리고 점을 찍고 sh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화살표 오퍼레이터였죠. 제가 앞에서 이 앞에 스트럭처 포인터가 있으면 화살표를 쓰고 그 앞에 스트럭처 베리어블이 있을 경우에는 닷 오퍼레이터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p 클락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쓰고 sac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 p 클락이 이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서 이 자리를 액세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56이 들어가 있었던 이 값이 하나 증가시키니까 57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침을 하나 증가시킨 이후에는요, 그 자리 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루프가 있죠. 처음에는 56이었는데 한 바퀴를 돌면 57이 될 것이고 또 한 바퀴 돌면 58, 59, 그 다음에는 60이 될 것입니다. 그럼 60이 되는 그 순간에는요, 이 초침은 0으로 만들고 분을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다 나중에 분까지 60이 되면 분을 0으로 만들고 hour를 하나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리를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자리 올림이죠. 자리 올림 캐리. 자, p 클락의 세컨드가 60이면 자, 이 부분은 그 초에서 분 단위로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컨드를 0으로 리셋하고 그 대신에 미니츠를 분을 1을 증가시킵니다. 그 이후에 또 분이 60이 되면은 분을 0으로 만들고 시간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24가 되면은 그때는 시간을 이제 0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데이가 있었다면은 그 데이 쪽으로도 자리 올림이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는 데이는 없으니까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함수가 인크리먼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트럭처 베리어블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공식, 첫 번째 공식 앰퍼샌드로 보낸다, 받을 때는 포인터로 받는다, 또 마지막 공식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액세스할 때는 별을 붙여서 액세스를 한다. 그런데 스트럭처 변수에 별이 그 포인터가 들어왔을 때는요, 별 붙이고 괄호치고 닷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그 세 가지를 쓰는 건 복잡하니까 화살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규칙만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포인터로 받은 그 변수의 필드를 액세스하고 싶을 때에는 별을 붙이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단 포인터 뒤에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쓰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쇼 같은 경우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쇼도 역시 클락의 어드레스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주소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p 클락하고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nested structure입니다. nested structure는 스트럭처 속에 또 다른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챕터에서 nested if문, 그래서 if문 속에 if문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nested for, 그럼 for문 속에 for가 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첩된 구조를 nested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타임스탬프 변수가 있는데요. 이 타임스탬프 속에는 date라는 필드와 time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date는 달, 그리고 며칠인지 그 일, 그리고 연을 나타냅니다. time은 hour, minute, second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nested structure를 개념적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는 스탬프 변수가 되고요. 스탬프에서 점 데이트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커버하는 필드가 됩니다. 그 스탬프 점 타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버하는 필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스까지 내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탬프의 데이트에 점하고 또 month를 써주시면 이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탬프 점 데이트 점 yea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탬프 점 타임 점 minute 이렇게 하면 이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여드린 그 네스티드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date와 time이라는 스트럭처를 정의합니다. date 속에는 month, day, year가 들어가고요. time에는 hour, minute, second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스트럭처를 정의한 다음에 세 번째 스트럭처, 스탬프는 앞에서 정의한 두 개의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필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스탬프 속에 데이트가 있고 데이트 속에는 month, year, day, yea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세스할 때는 그 month를 액세스할 때는 다음과 같이 stamp.date.month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값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있는 값을 또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는 펑션의 아규먼트나 리턴 밸류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트럭처 변수들끼리는 어사인먼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굉장히 그 함수 호출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multipl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fraction 두 개를 변수를 곱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 multiply하고 fr1, fr2를 여기에 actual 파라미터로 보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이 위 함수에 정의된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 값을 이렇게 multiply라는 함수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변수는 multiply에 속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fr1, fr2와는 독립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복사됩니다. 여기에 있는 fr2는 이 아래쪽에 있는 fr2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fr1점 numerator, fr2점 numerator를 이렇게 서로 곱하면 이 두 개의 변수는 위에 있는 변수와 다르지만 값만은 똑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numerator와 그 numerator를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result 속에 그 결과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denominator도 denominator끼리 곱해서 이렇게 denominator, result의 denominator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result를 리턴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턴을 해버리면 이 multiplying 함수의 결과값이 바로 이 위치에서의 RES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이 이 위쪽 펑션에서의 RES의 복사가 되겠죠. 이 어사인먼트에 의해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펑션 아규먼트나 펑션의 리턴 밸류로서 스트럭처는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인테저나 플로트 변수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펑션의 아규먼트나 리턴 타입으로 스트럭처를 직접 사용했을 때 약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요, 메인 함수에 fr1, fr2가 있었고, multiplication 펑션에 fr1, fr2가 있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이 두 개의 값은 이 밑에 있는 값으로 복사가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은 이 아래쪽으로 또
복사가 됩니다. 이 안에서는 이 result 변수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return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값이 메인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값이 assignment에 의해서 이쪽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복사라는 말을 몇 번 말했습니까? 네, 여러 번 말했죠. 복사할 때마다 한쪽 데이터를 꺼내서 다른 변수에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스트럭처는 불과 두 개의 인테저 필드만 있는 아주 간단한 스트럭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그 스트럭처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복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리턴 밸류 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퍼포먼스가 저하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자, 포인터를 가지고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메인에서 이와 같이 fr1, fr2에 그 변수 자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드레스를 보낸다면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fr1, fr2의 어드레스를 보내고요.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포인터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스트럭처 변수 전체를 보내는 것에 비해서 보통은 어드레스만 보낼 때 훨씬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으로 카피되는 것이 이 전체가 또 밑에 있는 변수 전체로 복사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죠. 좌우간 이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에 ampersand fr1이 복사되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에 fr1이 첫 번째 fr1을 가리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fr2하고 pfr2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얘를 가리키는 관계가 되고요. 세 번째 res가 pres를 이렇게 가리키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앞의 예제에서는 res를 return value로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포인터를 쓰는 것이 그 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줄이고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fr1이 그 pfr1이 저 위쪽 함수의 fr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fr1의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이 위쪽에 있는 스트럭처 변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여기서 한번 화살표를 따라가서 뉴머레이터 필드 이쪽이 되는 것이고요. fr2의 뉴머레이터는 fr2에서 화살표를 따라가서 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 전체는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라는 뜻이고요. 그 결과가 PRES의 뉴머레이터에 들어갑니다. PRES는 지금 메인에 있는 RES 변수를 액세스하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뉴머레이터라면 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여기다 곱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분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연산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섹션 유니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언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스트럭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유니언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시고 그 유니언의 태그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스를 열고 닫고 그 안에 필드를 정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트럭처는 이 안에 필드들별로 메모리 공간이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필드들은 모두 다 독립적인 변수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유니언에서는 이 두 개의 필드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CHARY가 2바이트를 차지하겠죠. short type도 보통은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바이트와 밑에 있는 두 바이트는 사실상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쉐어 데이터라는 유니언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두 바이트밖에 안 나오는 거죠. CHARY를 통해서 접근하면 이 공간이 그냥 캐릭터 두 개짜리 어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num이라는 필드를 통해서 접근하면 이 공간은 그냥 하나의 short type variable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집은 한 채인데 그 집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유니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myUni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안에는 두 개의 인테저 변수가 필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변수가 아니고 필드죠, 사실. 두 필드는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니언 그리고 택까지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유니온 변수의 이름이죠. 이 상황에서 A와 B가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U.A와 U.B는 같은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U.A에 1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U.A하고 U.B는 같은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B에다가 200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U.A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U.A에도 역시 200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rintf 문장을 이용해서 U.A와 U.B를 출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A와 B가 모두 20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U.A와 U.B는 같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필드는 이 앞에도 그렇고 지금 이에도 그렇고 각 필드가 차지하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만약 크기가 다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캐릭터 타입과 인티저 타입. 이 경우에는 더 큰 필드를 기준으로 저 스트럭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더 큰 그 필드의 일부가 그 작은 필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조금 스트럭처와 유니언을 이용한 복잡한 변수가 예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일종의 네스티드 유니언입니다. 유니언 속에 스트럭처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스트럭처로 person을 정의했습니다. 이 person는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middle initial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그 유니언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이 스트럭처에는 두 가지의 필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유니언입니다. 자, 유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name을 나타낼 때는요. 이 타입과 un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가 되는 것이고 un 속에는 회사라면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고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first name, middle initial, 그리고 last name으로 구성된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name을 가지고 변수 x를 선언을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타입은 이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x의 un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 필드가 되는 거죠. un 속에는 company와 person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변수는, 두 개의 필드는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company가 됐거나 아니면 person이 되는데 이 두 개는 사실 겹친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컴퍼니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x.un.company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변수 이름이고요. name.un 이런 문법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x.un.company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x.un.person.first 그러면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복잡한 스트럭처와 유니언의 구조를 어디다 사용할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요 앞에서 보신 것 같은 구조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C++나 자바의 클래스 기능을 이용을 함으로써 클래스와 또 클래스 간의 상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조합해서 훨씬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옛날 스타일의 코드에서는 그와 같은 테크닉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부분은요,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 구조입니다. 자, 네임 속에는 타입과 유니언이 있는데요. 유니언 속에는 컴퍼니와 person 둘 중에 하나가 사용될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 속에 C하고 ABC 컴퍼니라고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일단 이 컴퍼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C 해놓고 ABC 컴퍼니, 그 타입은 C고 그 안에 있는 이 변수, 요 유니언 변수에는 ABC 컴퍼니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friend라는 아마 이름으로 봤을 때 사람이겠죠. 그리고 names라는 어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friend.type은 P로 넣었고요. 이 부분에서 타입이 P니까 person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friend.un.person.first에 마샤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은 그 friend.un.person, person 속에는 first가 있죠. 여기에 마샤라고 쓴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rest에다가는 워싱턴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워싱턴이라고 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person.initial, middle initial에는 C라고 여기다 쓴 것이죠. 그리고 나서 name 제로에는 business라고 썼고요. business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names 1에는 friend를 넣었습니다. 자, 스트럭처 변수들 간에는 어사이먼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있는 모든 필드가 이 names 1에 들어간 거고요. 복사된 것이고 friend 속에 있는 모든 필드가 names 1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하나를 이용을 해서 사람은 사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출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루프를 돌립니다. 여기서 이 2는 어레이의 사이즈입니다. 이 예제는 토익 example이기 때문에 어레이의 사이즈가 2인데 실제로는 이 길이가 아주 큰 그런 코드가 보통 사용되겠죠. 이 안에 스위치문을 이용합니다. 네, 스위치문은 유니온하고 아주 좋은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문에 names i 해놓고 typ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타입 필드를 액세스 하겠죠. 타입이 C면은 컴퍼니로 보고 이 타입이 P면 person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을 사용하는데요. 케이스 C 또는 케이스 P를 사용합니다. C로 왔다면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컴퍼니 네임을 출력해 줍니다. 반면 P가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person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person으로 접근을 해서 first name, middle initial, 그리고 last name을 각각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 타입이 C도 아니고 P도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유니온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레이 속에 서로 다른 타입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